안녕하세요. 창한방병원의 김창희 원장입니다. 암을 선고받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당혹감, 절망감, 공포감 등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암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죽음이기 때문이죠. 이 책의 저자인 그렉 앤더슨 역시 암 환자였습니다. 의사로부터 1개월의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는데요. 절망감에 빠져서 기도를 하던 중 저자인 그렉 앤더슨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바로 암 말기에서 살아 돌아온 생존자들을 인터뷰하면 어떨까 하는 것인데요. 저자는 500명 이상의 말기암에서 완치된 생존자들을 인터뷰했고 그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생활수칙을 도출해냈습니다. 그리고 저자 역시 그 생활수칙대로 생활을 하였고 결국 완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이 책을 썼던 것이죠. 자, 암 선고를 받았을 때 취해야 할 필수 수칙 50가지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말기암에서 생활한 사람들의 경험과 지혜가 고스란히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환자나 암 환자의 보호자분들은 이 책을 꼭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회에 걸쳐서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50가지 필수 수칙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8가지 대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병원 치료. 말기암을 극복한 생존자 중 95%는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본인들이 신뢰하는 의사와 함께 자신들이 확신을 갖는 치료 계획을 선택하였습니다. 결정 하나하나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였고 의사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듣고 여러 가지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생존자들은 자신들의 치료를 오직 의사에게만 의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요.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 영상을 통해 생존자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전반적인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믿음과 태도입니다. 어떤 믿음과 태도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완치될 수 있다는 믿음과 태도겠죠. 이건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완치될 수 있다고 믿으면서 행하는 치료와 내가 나을 수도 있고 못 나을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받는 치료의 효과 차이는 천지차이입니다. 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라면 반드시 나는 완치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미국의 해군 장교 스톡데일은 전쟁 포로로 잡혀서 8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냥 포로 생활만 한 것이 아니라 장교라는 이유로 갖은 고문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톡데일은 8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미국으로 생還할 수 있었는데요. 후에 모 대학 교수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언젠가 그곳을 나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당시의 상황이 무엇과도 바꿔지지 않을 제 삶의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임을 의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이겨내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스톡데일은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불필요하게 상황을 낙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전에는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다가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부활절이 되기 전에는 석방될 거라고 믿음을 이어나가고 부활절이 지나면 추수감사절 이전에는 나가게 될 거라고 믿지만 또 그렇게 다시 나가지 못하게 되자 상실감에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교훈인데요. 당신이 절대 잃을 수 없는 마침내 이기겠다는 믿음과 그것들이 무엇이든지 지금 현실의 가장 가혹한 사실들을 직시하는 훈련을 당신이 절대로 혼동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긍정적인 생각을 갖되 현실을 냉철히 판단할 수 있는 이성과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끈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암 환자가 여기서 얻어야 할 교훈은 나는 반드시 완치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되 현재의 내 몸과 마음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하루하루를 치유에 전념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항암만 끝나면 나는 암에서 해방이야 라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치유는 표준 치료가 끝났다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완치에 대한 확신을 갖되
내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몸과 마음을 돌보는 생활을 하루하루 쌓아갈 때 완치에 이를 수 있고 재발과 전이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운동. 암 생존자들은 운동을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운동을 통해 결장암, 유방암, 자궁내막암, 폐암, 전립선암 등 여러 암종의 예방에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고, 결장암과 유방암에서는 암 진단 후에 운동 여부에 따라 생존율의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운동은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암을 진단받은 후에도 생존율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침대를 벗어나기 힘들 정도의 상황이라면 우선 침대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침대에서 이렇게 기지개라도 켜보시고 팔 운동, 손목 운동이나 어깨 운동 등이라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침대를 벗어날 수 있을 정도의 기력이 생겼다면 제자리에서 서서 할 수 있는 체조 등을 시작해 보시고 그 후에 걷기 운동 등으로 운동의 질과 양을 늘려주시면 됩니다. 사람은 움직이는 동물입니다. 움직이면 살고 멈추면 죽습니다. 단 너무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운동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강론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목적과 행위의 균형. 목적과 행위의 균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목적과 행위의 균형이라는 말은 암의 완치와 관련된 목적,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행위 사이의 균형을 뜻합니다.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행위가 술을 마시는 것이라면 암의 완치라는 목적과는 맞지가 않겠죠. 말기암을 완치한 생존자들은 가족에 대한 희생이나 봉사가 자신의 목적 중에 큰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제가 진료하고 있는 환자들을 보아도 자녀의 결혼이라든지 손주의 대학 입학 혹은 손주의 결혼, 그리고 내가 없으면 부인이나 남편이 집안의 대소사를 다 챙겨야 하는데 그런 것이 너무 안쓰럽다. 꼭 나는 살아서 가족과 행복하게 지낼 것이다 라는 삶의 목적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겠죠. 완치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찬찬히 살펴서 만약 그러한 행위가 있다면 과감하게 고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사회적 관계. 스트레스는 공식적인 발암물질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는 대부분 어디서 올까요? 바로 대인관계에서 옵니다. 나를 소모시키고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관계가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버리세요. 만약에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가족이라면 잠시 헤어져 있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암투병 중 대인관계가 무조건 나쁘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 혼자 산에 들어가서 치유를 위해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환우와 교류하면서 마음을 나누고 기운을 나누는 것도 좋은 치유법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과 같이 SNS를 활발하게 하는 시대에는 SNS 역시 연대를 이룰 수 있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SNS를 통해서 다른 암환우와 소통하고 완치자의 정보를 교류하고 사회적 관계를 다져나갈 수 있겠죠. 암 환자의 치유를 위한 여정은 장거리 경주입니다.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는 말이 있죠. 치유를 위한 생활 습관을 장기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좋은 사회적 관계가 꼭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식이요법과 영양 공급. 우리나라 국민들이 특히 중요시하는 분야가 바로 먹거리죠. 우리 민족은 무언가 좋은 것을 먹어서 몸을 낫게 하려는 성향이 매우 강한 민족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 모두 한약 문화권이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서 보약 문화가 발달해 있습니다. 이는 동의보감의 편찬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그런데 진료를 하다 보면 연령에 따라 식이요법의 성향이 나뉘는 것을 느낍니다. 중년 이상의 환자분들은 암 진단 이후 대부분 식생활 교정에 힘쓰는 반면 젊은 암 환자분들의 경우는 식생활 교정은 등한시하고 표준 치료만 열심히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표준 치료를 하는 대학병원 등에서도 교수님께서 항암을 하는 동안에는 뭐든지 무조건 잘 먹으라는 말을 하시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저자가 인터뷰한 생존자들은 대부분 식이요법이 치유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생존자들은 감정적이나 심리적인 이유로 먹지 않고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본인 몸에 필요한 본인의 몸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음식과 영양제를 섭취했습니다. 7번째, 창조적 사고. 창조적 사고는 마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생존자들은 긍정적인 태도, 명상 혹은 이미지 트레이닝 등을 치료에 적극 활용했습니다. 생존자들은 그들의 감정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암 투병을 하다 보면 하루에도 감정이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존자들이 활용한 확언 외치기, 명상, 이미지 트레이닝 등 마음을 다스리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쉽게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고 완치라는 목표를 위해 하루하루 나아갈 수 있습니다. 김 원장이 추천드리는 마음과 관련된 훈련법 첫 번째는 명상입니다. 명상은 암 환자의 치유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환자들 진료를 볼 때에도 꼭 명상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입원 환자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명상의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과학적인 연구에서도 그 효과가 입증되었고, 비단 암 환자뿐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추천드릴 수 있는 것이 명상입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감사일기는 아침에 적어도 좋고 밤에 잠자기 전에 적어도 좋습니다. 감사는 높은 진동수를 갖는 마음이고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면역세포는 활발히 활동할 수 있고, 반대로 암세포는 투쟁을 멈추고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8번째, 영적인 삶. 창조적 사고는 마음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영적인 삶은 영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마음은 영어로 mind라고 하죠. 영성은 영어로 spirit이라고 합니다. 영성은 보다 더 고차원적인 정신세계를 뜻합니다. 신과 나의 합일이라든지 우주와 나의 합일 등 보다 더 고차원적인 정신상태를 뜻하는데요. 암이라고 하면 몸만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영성가들의 의견입니다. 내 무의식 상태를 개선시키고 내 의식 수준을 성장시킬 때 우리 몸도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칼 사이먼튼 박사가 있는데요. 실제로 마음과 영성의 치유를 통해 수많은 암 환자를 완치시키고 있습니다. 마음과 영성 분야는 현대인이 취약한 부분인 만큼 암 환자라면 이 부분에 더욱더 비중을 두어서 치료에 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8가지 대원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8가지 원칙은 환자의 상황에 따라 비중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단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에는 표준치료의 계획을 짜는 데 중점을 더 두어야 할 것이고요. 표준치료 계획이 완성되었다면 나머지 생활수칙을 수립하는 데 더 방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암 환자라면 현재의 나는 8가지 원칙 중 어디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내 치유 과정에 있어 어떤 점이 부족하고, 그렇다면 부족한 점을 어떻게 채워나갈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강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치료 계획을 결정하는 단계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 볼까 합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치유하세요.